네, 지난 월요일부터 하반기 경제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내한 증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 여름에 서머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에 대해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독립기념일이 끝난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입니다. 어떤 흐름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역시 그 2분기의 그 펀더멘탈 네. 측면에서 2분기 성장률이든가 기업들의 그 실적 이것이 최대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그 경기 정점론 이런 것이 여전히 오늘 FOMC 그 의사락 발표와 관계없이 월가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보통 CNA의 FGI 지수인데요. 네. 그 지수 내역을 보면은 독립기념일 전에 7월 그 4일이 3일이 되겠죠. 45 뉴트럴에서 독립기념일이 끝나고 난 미국 시간으로는 그 어제가 되겠죠. 40에서 오늘은 39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국채에 대한 이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국채라든가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는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여기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네.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보통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3대 이런 그 투자 수단들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서희사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FOMC 의사록이 사실 관심이 됐었죠. 의사록 발표 이후에 시장에도 이렇게 미미한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하는 논의,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MBS를 먼저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투스피드 네. 이렇게 투스피드 테이퍼링 그대로 의사록에 이렇게 나와서 시장 예상치에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될 만한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읽을 때 나스닥이 강세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많이 어제도 이제 그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아마존 효과가 컸다 하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오늘도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나스닥의 강세보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거의 그 플랫하게 보합 정도 됐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도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진 데에서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죠. 2% 넘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그 조정은 하긴 했습니다는 지금 이 한국경제TV의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배당을 좀 관련돼 있는 걸 투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AT&T 같은 이런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것이 서학개미 분들이 빠르게 비중이 좀 올라가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하락한 폰만큼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어제 사실 그 가장 그 관심이 됐던 것이 삼성전자 2, 4분기 발표죠. 실적은 좋았죠. 네. 12조 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 2분기에 주가를 결정할 때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나온다.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 하는 이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것, 외국인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결과대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매도에 나서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이것이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성장주라 얘기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주가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한 2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네.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낙관론과 달리 그동안 뭐 이렇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5월달, 6월달 그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보다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이 향후의 그 관심은 삼성전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관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동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선 41조 외국인들이 판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한 18조 정도 팔았어요. 그중에 3분에 해당되는 12조를 삼성전자의 주식을 전부 팔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삼성전자 쪽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형 기술주들이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코스피의 그 주가 향방을 하반기에 가로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죠. 생각만큼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초반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국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그것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페드 의사록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요즘 관심이 되는 것이 국제유가죠. 국제유가는 바이든의 이렇게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좀 낮춘 찬에서 연일 이 문제를 강조함에 따라서 오늘도 유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증시에서도 사실상 이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각 분야별 전망을 진단 들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상반기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국내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상반기에는 이제 많은 관점에서 상반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것이 투자 환경에서 가장 획기적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작년 연말이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예상해드리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바이든 정부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좀 추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성장주, 대형 기술주와 관계없이 배당을 주는 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는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로 해서 다우지수에 종목이 편입돼 있죠. 네. 지금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오늘까지. 근데 같은 기간에 상해 지수는 한 3% 정도, 코스피는 한 4%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환차익을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지금은 1,129원 30원. 어제는 좀 더 많이 올랐죠. 어제 지금 연일 방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는 하반기에 달러 강세가 쉽게 누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 환율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주식보다도 사실 미국의 경기 민감주로 담았을 때는 상반기에는 한 5배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를 앞두고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 증권사에서 국내 유수의 증권사 그냥 S증권사에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여름철에 한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여름철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보통 서머랠리라는 표현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한 거를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서머랠리가 올 가능성이 어느 국가가 높으냐 할 때는 한국이 상당히 높은 네. 쪽에 그다음에 다음이 미국, 중국 이런 수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계 서머랠리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동학개미 분들이 희망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국 주식을 최근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좀 여름철에 좀 많이 올랐으면 저도 그렇게 이렇게 꼭 해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재산이 좀 많이 증가했으면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이렇게 봐야죠. 희망사항은 서머레이드도 좀 우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가뜩이나 좀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코로나 스트레스가 다시 오는 이러한 입장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좀 스트레스 분출 창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데 이제 여름 휴가철 서머랠리가 온다 하는데 콜스피 지수는 얼마일까 하는데 그 조사 보면 3,200에서 3,400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3,300으로 오락가락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서머랠리가 저 3,200에서 3,400으로 간다면 서머랠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서머랠리인지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상반기 일부 사람들이 4,100, 3,900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그 퍼머족 뒤늦게 주식 투자에 그 이렇게 부추겼던 이런 시각이 상반기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투자해서 보면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요인이 됐습니다는 그런 것이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런지 자산가 분들도 여름휴 가철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뭐 4,000, 3,900 이런 얘기보다는 3,300, 3,400, 3,200 현실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 목표가도 하향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삶이 들고요. 역시 그 주도하는 업종들이 서머랠리가 온다면 물론 서머랠리가 저렇게 되면 서머랠리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는 지금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는 역시 주도 업종은 당신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산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BI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올 여름철에 한국이 서머랠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 조사 대상은 한국의 자산가들입니다. 외국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한국에 보는 시각은 한국의 자산가를 할 때 동학개미 분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자산가들이 올 여름철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서머 랠리를 포함해서 하반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향후 예측은 어떻게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그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은 뭐 저보다 뭐 지금 동학개미들이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뛰어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측면, 유동성 측면,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펀더멘탈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유동성적인 측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에 방송해왔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예측이 이렇게 좀 기조가 맞아지면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망할 때는 그런 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특히 환율 같은 관련해서는 대체로 4월 달에 예측했던 시점이 그냥 가다 보니까 좀 일부 내용들이 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꾸 새로운 내용을 해서 틀릴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괜찮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월가에 영향을 미치고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도 서상영 그 이사께서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어제 코스피를 낮췄다는 말씀을 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분기가 올해 경기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정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월가라든가 한국 증시에 중국 증시에 반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 타이드에서 보면 기업들 실적이 어제도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는 그 폭이 축소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가 12조 대 정도로 해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어닝 실적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폭이 좀 외국의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 폭이 좀 줄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면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극복하면 예상치와 실적치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 폭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크게 개선될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그것이 미리 반영해서 지금 월가의 3대 지수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FOMC 의사록도 나왔습니다는 유동성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직후에는 각국의 그 금융 완화 정책에서 유동성,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FOMC 의사록이 예상치 대비에 나와서 극적인 매파적인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시장을 그 월가의 시장을 이렇게 안정시켰습니다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시겠어요? 테이퍼링은 논의했다.
이제는 논의는 안 했다 하면서 논의했다. 네. 투스피드 방법론도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은 가시화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될 요인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내부 인사도 마치 페드의 인사과처럼 합창, 인플레 일시적이라는 거 합창하는 것 마찬가지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2차례 정도 시사한 상태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여건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좋죠. 근데 이제 투자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 강요를 이렇게 중심으로 했으면 한국 경제 성장이 좋다 얘기하면 좋습니다. 절대적인 좋습니다. 네. 근데 투자는 상대 비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그렇게 여름 휴가철의 서머랠리 가능성 이렇게 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7%입니다. 중계 성장률이 8% 내외입니다. 유로도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4.8% 정도. 네. 전통적으로 굉장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유로도 4.8%. 한국은 오늘 S&P가 발표했던 4%.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것은 4%. 대부분 다 최대 수치가 4.2%거든요. 그러면 이 4% 자체는 상당히 작년에 기저효과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는 투자의 상대 비교로 볼 때는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서머랠리가 나타난다든가 하반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돋보일 정도로 한국 주식이 돋보일 정도로 성장률이 가장 기본되는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테이퍼링 추진 여부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테이퍼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수단은 두 가지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정 쪽에서 네. 시중의 유동성 통화량을 공급하는 문제, 공급폭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기준금리 정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FOMC 의사록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돼서 극단적인 매파 발언이 4월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긴 했지만 네. 테이퍼링은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 논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일단 유동성적인 측면에서의 페드의 정책은 최소한 돈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립적 기조로 돌아선다든가 완화해서 중립적 규정 아니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페드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시중의 유동성은 축소됐을까 안 축소되고 있죠.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CCF를 통해서 이미 그 정크 펀드는 줄이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돈이 넘치는 상태에서 중앙은행 창구에 사실 역레포의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결국 시중의 유동성은 페드의 통화 정책, 공식적인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테이퍼링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는 작년 3월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는 밴드폭을 0에서 0.25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 극복과 함께 0에서 0.25%인데 작년에는 0%인데 지금은 0.1%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 밴드폭이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0에서 0.25%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준이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0% 하단을 움직이느냐 0.25% 상단을 움직이느냐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금리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0.1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로금리가 전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축은 작년에 비해서 좀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FOMC가 공식적으로 페드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변경한다 하는 이 밴드폭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는 운영 중심축은 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점도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점도표상으로 나타나서 아시겠습니다는 그 중심축의 중심이 2021년 올해는 0.1에서 이게 0에서 0.25% 걸리고 있죠. 근데 이 폭이 2023년에는 0.6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노미널 스텝이 0.25%포인트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차례 2023년에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한꺼번에 빅스텝으로 가니까 빅스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올리지 않느냐 하는 쪽에 예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측에서 다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을 좀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감안하면 두 차례 정도 인상하는데 이게 2023년이니까 이게 한 차례 정도 생각하면 내년의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되느냐 이런 쪽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는 테이퍼링 추진하면 테이퍼 텐트는 얘기가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만 선제적으로 한국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금리 텐트럼 현상이 하반기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 차원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죠. 투자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이게 하반기에 가장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세계 증시를 이끌어왔던 페드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 하반기에 또 올여름철에 서머 랠리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의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한번 점검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한 것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FOMC 의사록을 나온 걸 보면 네. 이주열 청재께서 5월 금통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한국은행 인사들이 연내에 금리를 두 차례 정도 올리겠다. 올리더라도 사실 적정금리 수준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올리더라도 금융 완화 기조는 지속되는 거다. 네. 이런 것 같아 본다면 두 차례 올리더라도 지금 0.5%죠. 그러면 이제 두 차례 올리면 1%다. 이 수준은 우리가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피셔 이퀘이션 방식, 타일러 준칙, 수정된 테일러 이것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방침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 적정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융 완화가 두 차례 올리더라도 적정금리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네. 완화 기조다 하는 이런 쪽에 나오죠. 물론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정금리가 얼마큼이냐 하는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FOMC 의사라고 내가 본다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연내 금리를 두 차례 올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네. 오늘 발표되는 FOMC 의사라고 갖고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전망치가 수정된 전망치를 내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가 될 필요 없죠. 아니면 아시겠습니다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5월 그 수정 전망 4%대는 미국보다도 낮는 거고 중국보다도 낮는 거고 전통적인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저성장국에 해당되는 유럽보다도 낮은데 자 이게 성장률이 좀 높아가지고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입장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CPI 상승률 보면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1.3, 5월에 1.8. 한국은행에서 목표를 생각하는 게 2%라 본다면 목표에서 내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독립성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은행 1조도 좀 중앙은행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고용 창출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물가만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법 1조 개정에 대해서 독립성 얘기를 국회에서 주도하지 말라. 그러면 자 물가가 중시한다고 본다면 이 1.8%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정리하겠다는 대불균형.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런 불균형 이런 쪽의 위험상 이유를 들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남을 비롯해서 이거는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우리도 한번 말씀드려요. 내일 이제 세계 부동산 시장을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는 네.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라든가 집값 대비해서 인컴 레이셔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한국의 강남 집값이 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자세하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금리를 올렸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높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영끌어고 비끌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금리 인상으로 시그널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근데 이미 위험수에 도달했지 않았느냐. 이미 위험수에 도달한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자 지금 상태에서 영끌 비끌었던 MZ 세대 젊은 사람들
소상공인이 지금 상태에서 이자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그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도달한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내 불균형을 명목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페드의 6월 이사록에 나온 거를 본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도 좀 한 번 정도는 FOMC 의사록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미국에서 테이퍼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게 가변적인데 경제 대국이 크고 주도하는 국가에서 가변적인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국가 소규모 경제에서는 미국보다 주도력이 있는데도 주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 하는 이 측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아쉬운 대목이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연내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측면은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올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인가도 올 하반기 한국 증시의 모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자금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41조 정도 한국의 시장에서 팔았고요. 네. 올해도 삼성전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18조 팔았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매수하고 매도합니다는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상은 그렇게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네. 이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4월 초에 외국인 자금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5월달, 6월달에는 코스피가 3,500을 넘을 것이다. 한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파란 상태거든요. 그것도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18조 정에서 올해 들어서 12조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3,300 가긴 했지만 네. 다른 데도 주가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신흥국을 할 때는 국가를 사는 거거든요. 국가를 산다는 측면에서 대형주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 경제 성장률이 현 정부가 4%에서 높다 얘기하지만 투자의 상대 비교로 볼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한국의 자금이 매도세에서 매수로 돌아올 가능성 같은 거 이게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학개미들이 주식 보유하는 상태에서 그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비교적 긴 기간을 본다면 매도세가 매수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측면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이 높은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 성장률을 좀 비교해서 현 정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장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4%대. 근데 다른 국가는 더 높아졌다 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 국가의 성장률만 놓고 높다 하면 이렇게 국민분들께서 좀 세계 경제 현실이라든가 한국 경제 위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좀 이렇게 제가 비판보다는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건 정책 변수죠. 이거는 좀 정책 변수는 해야겠습니다. 신흥국 들어갈 때는 정책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월째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할 때 정책 변수에서 이 변수를 드렸습니다. 스콧 베이커, 닉 월름, 스티븐 데이비스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보면 한국이 뭐냐 영국에서 두 번째다. 근데 영국은 특수한 이유가 있다.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특수한 이유가 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면 맑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그러면 구름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전 앵커한테 돈을 꿔주면 돈 꿔준 내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명확히 알면 같은 돈을 꿔드려도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전세원 앵커한테 꽂았는데 전세원 앵커가 내 돈을 어디 갖다 쓰는지 불확실하다. 구름처럼 가려있다 하면 같은 돈을 꿔주더라도 굉장히
꽂은 입장에서 우리가 불안하죠. 불안하다 그죠? 네. 그와 똑같은 것이 정책 불확실성 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달러 환차익 문제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이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그렇게 외국인한테 환차익을 잴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반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41조, 18조 정도 하는데 자 올해 추세적으로 다시 이것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가를 사니까 대형주를 사고 대형주를 사서 한국 코스피를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까 하는 측면은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니다. 인워드 될 가능성, 들어올 가능성, 아웃워드 가능성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만 정도로 그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관심권 밖에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한국의 투자 환경은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인워드, 아웃워드 비율이 50대 50 정도. 그래서 한국 주식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구조가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 내내도 그랬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이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이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기업은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네. 가치, 밸류를 중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이가 먹은 기업이나 지금 막 태어난 기업이나 기업은 본질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가치주에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구별한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이 측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반기 내에 이미 월가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 구별이 하워드 막스 책이라든가 이런 측면,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과거만큼 워렌 버핏이 가치주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지금 투자에서 보면 과거에는 가치주라 논할 만큼 저평가주 위주로 담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뭐 코카콜라를 판다든가 뭔가 해서 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분위기에 쫓아가는 상태에서 작년에는 고집을 하시다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올해는 이런 흐름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해 그 버크셔에서 주총에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웃게 되는 투자자들한테 아주 이렇게 자신감 있는 서한을 붙이게 됐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선 가치주와 성장주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상반기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쟁이 뜨거웠었죠. 근데 성장주라고 칭해서 했던 사람들을 따라갔다면 그분들이 얘기했던 천슬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10만전자, 지금 현실이 8만이죠.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는 10억 비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장주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따르고 얘기했다면 하반기 투자 성장이 가장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프라이스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퍼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장주로 이렇게 봐야 된다. 미래 이상과 미래 잠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잠재 가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측면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는 겁니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의 질문이거든요. 네. 기업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간에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본래 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많은 방송에서 얼만큼 방송 시간을 노출시켰습니까? 소비시켰습니까? 낭비시켰죠, 낭비. 근데 정작 이 논의가 성장주를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그것이 10만전자든 그것이 천슬라든 서학개미 동학개미한테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과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결과가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 그 성장주 가치 논쟁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배당과 관련된 종목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지금은 지원금을 주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에 있어서는 권한을 기업 권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도 그렇죠 지금 네. 나다충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주주 대중주의가 미국도 러빈 후드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입장이라면 자 걷어서 주기는 힘들다. 그럼 어떻게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점. 그래야 주주 대중주의가 추진된 상태에서 소득의 양극화도 줄일 수 있고 경제 성과도 자 주주 오너만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 그래서 배당 성향이 많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펀더멘탈에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올해 상반기 이미 겪으셨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매스컴에서 미국의 월가에서는요 정말 ETF로 개별 종목보다 ETF로 아주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개별 종목의 장점을 갖고 있고 이 고충스러운 것을 좀 덜어지킬 수 있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 글로벌 테마색 같은 ETF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같은 ETF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뉴딜 정책에서 BBI ETF 같은 이런 것을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자산가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각도가 하반기에 성장적 가치류 쓸데없는 소모는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인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하반기에는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더 격화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간단히 주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미중 간 마찰이 격화되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입장을 좀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오니까 입장을 정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업장이 정치 않느냐. 이런 것이 하반기에 중간자 입장을 토해 있는 한국의 이렇게 증시가 또 한국 경제가 가야 될 고민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것도 명확지 않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썩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요인 중에 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하반기에 대선 후보들이 군웅할거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이렇게 미국 쪽 그다음에 이번에 G7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중국 편이냐 한국 편이냐 G7에서 알아 얘기해라. 한국 위상정대가 아닌가 거기 와서 얘기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는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난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입장을 취할 만큼 주도 세력이 없다. 지금의 현 대통령은 조금 이제 관심껏 뻔해서 드러나고 대선 후보들은 중구 난립하고 주도력은 욕을 하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미중 간 마찰 강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시장 전망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증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